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이 그 거약 고항과 관련된 그 교조계 조약.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교주만 조계 조약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워싱턴 조약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가, 트루키오, 인후 이가 잘 상의되어 해결되었고 중국은 그 과정에서 받은 독일의 도움에 보답하기로 하였으므로 중략, 다음과 같이 조약을 상의해 결정한다. 럿, 제1단 교족의 아우두게르스 제1관 청국 황제는 중략, 교 해상의 주변 백리 내에서 독일의 관병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2관 중략, 청국 황제는 교 입구 남북 양면을 독일에게 조치하도록 윤허하며 우선 그 기간은 99년으로 한다. 교조계조약 나 제1호 제1관 중국 정부는 다 산둥성에 관한 조약 혹은 기타 관계에 의거하여 독일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향유한 일체의 권리와 이익 양여 등의 항목을 향후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와 협정하여 처분하는 것을 모두 승인한다. 참정원 중일교섭 심할 북언 다 미국, 벨기에, 영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은 1년엔 채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원동의 상황을 공고히 하고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중약, 조약을 체결하고 정권위원을 파견한다. 제1조 중국 이외의 국가는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1. 중국의 주권과 독립 및 영토와 행정의 보전을 존중할 것. 2. 중국에게 완전하고 구애받지 않는 기회를 부여하여 유력하고 안정된 정부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국에 관한 가오개국 조약.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가는 이제 어떤 건 교조계 조약 관련 교주만 조계 조차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21기 요구문이죠. 1915년에 5월 달에 있었던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이제 뭐냐면 9개국 조약인데 워싱턴 회의 중에 이제 9개국 조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1922년 2월 달에 있었던 그런 조약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의 어떤 중국 분할 경제의 신호탄이 된 거약 공항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계 조약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지pen 워싱턴 체제까지 약 25년간의 정치, 지정학적 변동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인 사실 안에 넘어가지고 각 사조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조약의 구체적인 조항들 그리고 현대 그 근현대 이제 중국 근현대에 미친 파급 효과를 좀 약간 매크로한 시각에서 이제 조망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이제 요 문제가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아예 이제 못 푸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를 맞히면 좀 만약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기 전에 일단 물어보는 것부터 이제 확인하고 보죠. 자, 기획에 들어갈 사건, 가를 통해서 독일이 중국부터 획득한 경기 권리 내용, 니은의 체결된 회의 명칭, 그 다음에 이 회의 기간 동안 디귿에 관한 워싱턴 조약에서 이제 그 관련된 디귿 관련된 그 견의한 조약 내용 이렇게 이제 있어요. 네 문제를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보는데 자, 일단 이제 그 가의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음, 자, 요 가의 이제 조계 조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그 사유 가에 기획에 들어갈 사건을 쓰라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19세기 때 후반때 중국사에 시들어왔던 반기독교 운동, 이 교황 같은 걸 교황하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에 관련된 사건이죠. 아니,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체결된 팅징조약하고 베이징 조약에서 내지 선교가 허용되면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 그 중국 각지로 진출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사들이 치해법권을 악용하면서 또 그 지방 행정과 사법 간섭을 하게 되고 기독교 개종자들이 이제 정통적인 총락 공동체 질서, 예를 들어 모지를 훼손한다든지 제사를 거부한다든지 향촌의 공공비용 등을 각출 거부하는 등을 하면서 민중의 그 분노를 그에 이제 다르게 됐는데 특히 상동성에서 정통의 백령교 계통의 이제 비밀 결사가 활발했던 지역인데요. 1890년대에 대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약간 이제 예전에 어떤 소도회, 좀 약간 유사한 단체들인데, 이 대도회라는 민간 자위 무장 조직이 결성이 돼요. 자, 이들은 칼과 창이 뚫지 못한다라는 주술적 믿음을 바탕으로 항존사를 방어하고자 했으며, 점차 그 칼을 서양 선교사와 기독교 개종자에게 돌리게 되거든요. 이 대도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라 당시 상동성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안가 그 지방 관료의 부패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만든 자위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7년 경항고야는 바로 이런 대도회의 반외세, 반기독교 정서가 폭발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거항교환이 왜 생겼냐? 이걸 이제 좀 볼 텐데 이 사건이 18, 이 사건이 1897년에 11월 1일에 일어났던 사건. 여기까지 외울 필요 없고 1897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 상동성에 보면 거야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거야혼에서 대류의 무리 한 20명인가 30명가량이 독일 천주교 성원회 소속의 선교사들 거처를 습격했어요. 이 습격으로 해서 독일 선교사가 그 헬렌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버니스인가? 그 사람이 이제 자목하게 피살이 됐는데 자, 이때 이제 원래 이 거처의 주인이었던 스탠즈 신부는 다른 방에 머물고 있어서 한을 먼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이 이제 거야 고안인데, 거야연에 일어났다고 해서 거야 고안인데, 또는, 조주 교환이라고 또 해요. 이게. 자, 그때 이제 독일 제국은 비헤름 2세가 이제 세계 정책 아래 그 당시 아시아에 해군 기지를 확보할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독일은 이제 이미 1896년에 교주만 조차를 청나라 정부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였고요. 자, 거연보안이 발생하니까 독일이 이들 이제 천재 기후라고 이러하고 이제 생각해서 즉각 동아시아 함대를 파견해서 11월 4일 날 그 당시 교주만을 무력으로 무단 점령해버리죠.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는 국방의 열세를 이제 그 열세로 해서 방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패배로 인해서 중국 민족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자, 독일은 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상동성 지역에 세계 철도와 그다음에 자국자금은 이제 철도의 어떤 이제 그 부설권을 얻게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했고 그때 맺어진 것이 이제 뭐냐면 교조개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조개 조약의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료의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그 조약은 크게 이제 4개 단어가 해갖고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료에 제시된 일단은 그 영토 조차 및 중립구역 이제 설정이야. 예. 그래갖고 그때 독일군이 자연 통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야. 그때 이제 조약 체결 당사자가 이용장이었는데 이 청나라 대표 외교관이었거든요. 옹동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 독일 압박에 굴복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를 통해서 독일이 이제 획득한 경제 권리를 또 두 번째 묻고 있잖아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철도 부설권이죠. 철도 부설권. 그래서 상동성 내에 이제 두 개의 철도 노선 교주만과 재난 간의 어떤 교제 철도 등을 건설하는 운영한 권리와 구체적으로 교주만 출발해서 청주, 박산, 진천, 합평 등의 제남하고 상동선 경계에 있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기주 방면에 뭐냐면 제남까지 이르는 그 노선인데 이런 두 개의 철도 부설권 이제 얻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산 개발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철도 농선 약 30리 이내의 강산을
그 개발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데, 자, 이를 통해서 그 당시 독일이 상동성의 풍부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그 외에도 상동성을 세역 범위로 해가지고 상동성 내에 어떤 외자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 연료 매입, 외국인 초빙 등 산업을 진행할 때 독일 상인과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고, 자, 이는 중국 시장을 독일 상인이 독점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조약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중국 분할, 그러니까 가분이라고 하죠. 이 가분의 도화선이 돼요. 그래서 독일의 성공에 자극받은 이제 러시아는 라오튼반도와 류순단을, 영국은 웨이하이와 홍콩 신계, 프랑스는 강조, 일본은 푸질선을 각각 조치시켜. 물론 그 전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목적과 배경이 있는데 요걸 이제 교우 조계 조약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이제 외세의 노골적인 침탈은 결국에는 그 당시 위아드 운동이라는 그 거대한 반외세 민중 분기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여기 상동문제 25년간 전개 과정에서 타임라인을 쫙 이렇게 좀 그려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여기 A와 그다음에 여기 B, 여기죠. 예, B, 그다음에 C, 이렇게 있죠. 가나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1개 요구문이죠. 1915년에 있었던 건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그 1915년에 체결된 22개조 요구문 내용을 보면요. 자, 1914년 1차 세계를 반발하니까 일본은 이제 1902년에 체결한 영일동맹을 부실로 해갖고 그 영국 측에 가담하여서 참전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일본의 진짜 목적은 유럽 전선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서구 열강의 심해 공백 상태를 틈타서 그 당시 중국 내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군은 제까지 상동반도를 진격해서 1914년 11월에 독일 조차지였던 칭다오와 교주만을 점령하죠. 예. 그래서 그 칭다오 교주만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여기에서 확보한 내용을 했는데 이때 확보하고 나서 독일이 만든 계획 도시가 칭다오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칭다오의 독일 맥주가 유명하죠. 예. 자, 하여튼 거기에 무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1898년에 독일이 맺었던 교우조개 조약은 사실상 무효화되고 상등반도가 일본의 군사적 지배에 놓이게 돼요. 일본은 이를 외교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하기 위해서 1915년 1월 달에 그 당시 위안스카에 있었던 중화민국 국양정부에 비밀리 21개 요구문을 들이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1개조 내용을 보면요.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나에 보면 상동서에 관한 조약 혹은 기타 관계에 의거하여 독일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한 일체의 권리와 이익 양려에 대한 항목을 향후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와 협정할 처분한 한 것을 모두 승낙한다 그 내용인데, 자, 이게 1호가 상동성의 권익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위안스카이 정부는 일본의 최후 통첩에 굴복해서 1915년 5월 25일 이를 수용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가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중국 민중들의 어떤 엄청난 국치로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훗날 1919년 파리 강화에서 중국 대표단이 이 조약을 무효 주장을 근거했는데, 그 파리 강화에서는 서구 열강들이 페르시아 조약 156조에 통해서 일본의 상동 권익 승계를 인정해 보이고 사전에 이미 다 그냥 일본과 짝짝꿍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분노한 중국 민족들이 그런 거족적이고 반제국주의 운동인 오사 운동을 일으킨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고 또 국외국조약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워싱턴과 관련되는데, 자, 워싱턴의 그 내용을 왜 개최했냐? 미국이 중심으로 이제 개최를 했죠.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 구축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패권 갈등이 심화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 중에 획득한 상동반도와 적도 이북의 태평양 성들을 바탕으로 팽창주의를 시켰고, 이 미국은 정통의 문호개방 정책과 필리핀 태평양 영토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죠. 미국의 어떤 정통의 문호개방 정책하고 필리핀의 태평양 영토의 안보를 위협받게 되니까, 또 전후에 영국, 미국, 일본 간의 무리한 해군 경항 경쟁으로 각국 경제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돼요. 자, 이게 미국 뭐냐면 그 원령 하린 대통령과 찰스 에번스 후스 국무장관을 주도로 해서 1912년, 1921년이죠. 21년 12월 달부터 해서 1922년 2월 달까지 워싱턴 DC에서 9개국 조약을 개최하고, 이 워싱턴 회의가 이제 개최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워싱턴 회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한 부분을 묻고 있는 거죠. 워싱턴 회의는 크게 이제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네 4개국 조약. 예, 그래서 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그래서 태평양 지역의 상호 불가침을 이제 있고, 그리고 영일 동맹 폐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의 영일 동맹을 견제하는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군축 조약 관련된 내용인데 5개국 해군 군축 조약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여했는데, 주육함, 요게 주육함은 뭐냐면 전함이죠. 전함.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때 거항 거포주의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막대한 전함을 만들었어. 전함은 배수량은 1만 톤 기준인데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게 오늘날 항공모함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금은 그 전함을 안 만들어요. 예, 전함을 왜 안 만드냐? 크게 만들어봤자 포장만 되죠. 예, 그래서 했지만 그때는 그 전함을 만들고 있었어. 그래서 이 주육함의 보유 비율을 5대 5대 3으로 정한 거야. 미국, 일본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비 경제 억제를 했고요. 그 일본이 좀 약간 손해를 봤죠. 근데 일본도 그 당시 재정이 좀 안 좋았고 경기도 별로 안 좋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의 군부에서는 반발 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쿠데타, 뭐, 5.16 쿠데타나 뭐 이런 거 배경이 됐던 것들인데, 그래서 의미는 최초의 다자간 해군 군축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은 국외국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9개국 조약 관련된 내용인데요. 9개국 조약은 이제 미국, 영국, 일본 등등등이 참여했고, 중국의 영토 보존과 문호 개방. 자, 문호 개방은 누가 미국이 예전부터 주장했죠. 존 헤이라는 사람이.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중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적 어떤 행정적 보존을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워싱턴 조약의 9개국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식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그 구체적으로 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약에서 중국의 주권, 독립, 영토적 어떤 행정적 보존을 존중받았고요. 중국 전역의 그 당시 모든 국가의 상공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립하는 골자를 이루게 돼요. 이는 포괄적으로 중국을 보호하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일본이 중국을 독점적 지배를 받고 열강대 중국 시장 공동 착착했다는 어떤 제국주의 탄압의 산물이 있고, 이런 조약들은 다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1차 세계 이후에 전후 국제 질서를 여기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대도시아 조약책이고, 여기에서는 그 태평양에서는 워싱턴 조약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이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다. 그래서 그런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디야? 자, 두 번째 문항 중에 작성 방법 중에 워싱턴 회의 기간 동안 그 당시 상동성의 이제 권익 확보와 관련된 거 있죠. 상동 권리에 대해서 겨냥 조약의 내용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워싱턴 회의가 가장 중요한 외교의 성과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1898년 이래 지속된 상동문제 타결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중재에서 그다음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회의장 밖에서 36차례에 걸쳐서 치열한 양자 협상을 벌였어요.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이거에 대한 후속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동 편안에 대한
해결해가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자, 요걸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9개국 조약을 이제 있고 요걸 기반으로 양자가 모여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실무회담을 통해서 맺은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일본이 옛 독일 조차지였던 교주만, 그러니까 칭다오를 비롯한 교주만의 영토 및 행정권, 그리고 상동반도에 대한 권익을 중국에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내용 하나하나 보면요. 요 조약의 내용을 보면 자, 영토 및 행정권 반환이요. 자, 일본은 그 당시 그 옛 독일 조차지였던 자오조만 그 행정권과 공공재산의 재산을 조약 발효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전면 반환한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군 철수죠. 칭다오 및 칭다오 진안철도 연선에 주둔 중이었던 그 당시 일본군과 황병을 조약 후 6개월 이내에 완전 철수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오타가 좀 있네요. 저기 강의 대본에. 그래서 강의 대본에 가끔씩 오타가 있는데 얘가 좀 실수한 거야. 하다가. 그래서 요거 그냥 그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경제적 입금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철도 매수. 그래갖고 그 철도 매수와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철도 문제야. 그래서 중국은 일본에 그 당시 이제 상당한 마르크, 그러니까 5,340마르크를 지불하고 철도를 한수하기로 합의했어요. 대금은 한 번에 지불하기 힘드니까 15년 만기 국고채를 지불하되 5년부터 조기 상환한다. 그래서 이제 거치기간 줬던 거죠. 그 채권이 이제 상환될 때까지는 중국, 일본의 교통국장과 그 다음에 그 공동 회계장을 임명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인 교통국장과 공동 회계장을 이제 임명해서 그 당시 이제 철도 운영에 대해서 그 당시 일본의 관여를 일부 허용한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강상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과거 독일이 보유했던 그 치촨과 한치 등 강사 체육권을 중일 합작회사에 그 양도를 서 공동 개발한다. 그때 이제 중일 합작회사들은 일본 자본이 중국 자본을 능가할 수 없게 했다.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약은 중국 외교의 중대한 승리로 평가돼요. 비록 일본의 경제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었지만 제국주의 열강이 무력으로 탈취한 영토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그 중국에게 원주민에게 반환한 이례적인 사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 그 예상담을 어떻게 도출하냐 이거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일단 그 가로 안에 이제 여기 기역 있죠. 여기 이게 거야 교환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를 통해서 그 뭐냐면 그 독일이 중국부터 획득한 권리가 상동선 철도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이제 얘기하면 왜냐 답하고 지금 약간 설명하고 분리돼 있어갖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면 여기 내용이 이제 있는데 자, 니은은 9개국 조약이고요. 워싱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디귿 상동성 건의에 대한 결의한 조약 내용은 일본이 상동성 반도에 가지고 있던 영토적 권익, 교주만 조차기 같은 것들 중국에 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잠깐 이제 독서용 그 카페에서 그 당시 그거 관련된 논의가 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논의들을 한번 제가 그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얘한테 부탁을 했어.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이런 논의들이 있더라. 사건 명칭이 부정확하다. 예. 그래서 거야 고안을 단순히 도일 선교사 피살 사건 이렇게 풀었거나 또 조주 교환인가? 이칭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톡이나 명칭이 이제 틀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 층보다는 널리 알려진 걸 쓰는 게 돼요. 조주교환 제가 여기까지 쓰는 분은 한 명 봤나? 답안에서? 근데 이거를 받게 해주시면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 담당 교수님이 그쪽 전공자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신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거야구환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딱 그을 수 있거든요. 뭐 따질 수도 없잖아. 예. 그 다음에 또 그 문제에서 미주지 니은의 내용을 제외할 거 하는데 여기 그
그 니은이 교조계, 즉 영토 조치와 군사 통제권을 가능하는데 그때 경제적인 권리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쓰는 거 중에 있어. 그러니까 이 조건문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조약 내용의 구체성. 그 워싱턴 회의에서 상동 문제 해결을 서술할 때 단지 상동을 돌려주겠다는 보다는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중 획득한 상동방 권익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체하고 객체 대상을 명확히 서술했는데 예매하게 쓰는 거. 구체성이 거절된 거야.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고 맞게 해줘도 만약 2점짜리 문제는 부분 점수 정도 주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오개념이 뭐냐면 독일의 이권하고 일본의 이권을 혼동한 거야. 예. 그래서 가사료는 독일의 이권이고 나사료는 일본의 독일의 이권을 스킹한 거잖아. 이걸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좀 실수 사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일단 제국주의 열강 이권 침탈 방식이죠. 독일은 자국 선교사의 죽음, 거약 교환을 이제 예도하기보다는 이를 구실로 영토와 경제적 이권을 강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사건이 제국 지주의 명분에 전락하는 과정인데, 자 이거는 이제 흔히 당시 이제 뭐냐면 사회진화론과 시민 논리가 지배했던 국제사회 민낯을 이용했고 독일만 그런 게 아니죠.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예, 선교사 살해 사건이 나오면 자기 이득 챙기가 뭐냐면 챙기는데 그걸 이용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국 민족주의의 각성과 성장이에요. 그래서 거야공항과 교조개 조약은 위화드 운동이라는 원천적이고 폭력적인 반일세 운동을 낳았죠. 그러나 파리강화에서 외교적인 어떤 실패는 그 오사운동이나 근대적이고 지식인 학생 주도의 민족주의 운동을 진화한 어떤 트리가 되었죠. 자, 이러한 민주의 저항이 결국에는 워싱턴에서 중국 외교관들이 상동반도를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워싱턴 체제의 본질과 한계죠. 그래서 이 워싱턴 회의는 최초의 이제 뭐냐면 국제 군축회의지만 다자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제 국개국 조약은 이방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수단이 어떤 그 결여된 도덕적 선언에 불과했다는 거. 결국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국개국 조약 파기할 때까지 파기할 때 국제사회 이들 받지 못했죠. 예. 또한 이 체제를 비롯해 체제는 철저히 강대국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현상 유지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약소국대 독립 요구를 외면당했다. 우리도 나름대로 외교 독립론에 입각해서 워싱턴에 참여했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저지당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나 워싱턴 회의에서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에 비판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대표회의를 거쳐서 이게 뭐냐면 창조파 개조파 지네끼리 싸우다가 결국 분열이 됐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사 관련된 문제가 또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역교론 문제죠. 역교론. 자, 요 역교동 문제는 그 성향적 설명 이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최근에 역교동 문제들이 이제 좀 적용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요번에 문제는 그렇게 추론상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하는 그런데 그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완전한 추론형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갖고 그 성향적 성향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비판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와도 이제 좀 이렇게 사료가 길어지고 예전에 자주 나왔던 기출 주제들 개념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사 사료를 또 적용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인물 평가, 그다음에 인물 학습, 그다음 서역적 설명 이런 것들 예전에 나왔던 것을 중국사 사료와 적용하는 그 문제인데 그래서 기출이 그 역교훈 기준이 좀 정교해졌다고 볼까요? 그리고 기출 예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딱 나왔는데 요즘에는 사료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 예문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만들 때 역교훈 문제 만들기가 제일 어려워. 이게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만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걸 제가 지금 챗GPT를 통해서 읽었는데 챗GPT는 이제 그 너무 이게 후져가지고 제가 구독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읽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 몇 개밖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미나이를 통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재미나이는 요게 이제 올려놓고 로딩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약간 그거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이렇게 약간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약간 이제 그 제 자료나 그 내용을 보고 좀 미리 한번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길어요. 놀이가는 시간이.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재미나이는 화면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좀 오타들이 있거든요. 얘가 읽다가 오류가 난 거야.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기다리세요. 자, 기다릴 동안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 좀 훑어보고 계세요. 박 교사의 수업 계획 1. 수업 의도. 지금까지 나의 수업은 역사 인물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을 파악하는 데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역사 인물들이 가진 성격적 특징이나 신념, 태도 등을 통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A 수업 자료. 성격으로 알아보는 역사 인물. 진시황은 계획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화폐와 문자, 도량형 등을 통일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칭기즈칸은 강한 정복욕을 가진 적극적 성격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공격하고 정복하였다. 수원은 현실을 바꾸려는 주도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민족민권 민생을 주장하며 혁명을 이끌었다. 문 교사의 수업 계획 1. 수업 의도. 역사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해당 인물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그의 생애를 평가해 보려고 한다. 2. 피학생 과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역사 인물의 생애를 평가하는 글쓰기. 가 황제께서 즉위하신 지 26년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시니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도다. 중략. 성스러운 황제께서는 천하를 평정하신 후에도 정사를 게을리하지 않으신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드실 때까지 장기적인 계책을 세우시고 깨우치시는 데 전념하신다. 나 황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법도가 바르게 정비되고 만물의 질서가 바로잡히니 위대한 황제의 공덕이라. 모두가 부지런히 본업에 종사한다. 중략. 기기의 규격이 통일되고 문자도 통일되었다. 만물이 모두 그 은덕을 입고 각기 제자리에서 평안을 누린다. 교과 협의회. 최 교사, 박 선생님의 A 수업 자료는 인물의 행위를 매일매일 방식에 따라 설명하고 있네요. 요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성격적 특성을 역사 인물에 적용하여 학생의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사, 맞아요. 하지만 L 방식으로 인물의 행위를 설명할 때에는 액문제점도 있습니다. 박 교사,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김 교사, 문 선생님이 제시한 비학생 과제처럼 특정한 역사 인물의 생애를 평가할 때에는 LU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자료 제공의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문제가 이제 네 개로 이제 보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점짜리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황적 설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상황적 설명. 그 설명 보면. 그래서 보통 이제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상황적 설명 이론은 제가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나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박 교사가 이제 수업 이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 인물들이 가진 성격적 특징이나 신념, 태도 등을 통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자 했다. 자, 이는 역사적 어떤 성향적 설명이죠. 이게 뭐 신념, 가치, 태도, 성격 다 뭐야? 이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예전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행위를 할 거다 그래서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 행위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유형을 전제로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추론하는 영역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그런 그 내용인데
특히 햄펠의 이제 포괄 법칙 모델이나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과 좀 약간 이제 뭐냐면 구별되는 그 설명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심리적 기질을 역사적 동료로 이제 삼았다. 일반화시켜가지고 하는 데는 역사적 그 심리적 해석 역사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박 교사의 수업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박 교사는 이제 세 명의 그 역사적 인물을 성향적 설명의 틀에 맞춰서 제시를 했죠. 이 세 인물에 대한 서술은 역사학적 관점 엄밀히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요 분석 내용이 이제 좀 약간 밑에 있죠. 박교세 수업 자료 이렇게 해서 진시황, 징기스칸, 그 다음에 그 숭언 이렇게 이제 있죠. 자, 진시황은 계획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진시황 정책을 계획적 성격으로 환원한 것은 정형적인 상황적 설명이죠.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는 강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9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이사의 권위를 받아들여 소전체를 이제 문자로 통일했죠. 그리고 방란전으로 합회를 통일했는데 자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단순히 개인의 계획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전국시대 다원적인 경제 문화권을 하나의 중앙집권적 체제에 통합해야만 했던 구조 지정학적 필연성에 기인한 건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적 성격으로 이제 뭐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맥락이나 이런 것도 좀 강화하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 예. 강한 정복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향인데 자 그래서 이런 강한 정복력을 가진 적극적 성격 때문에 주변 국가를 정복했다. 그래갖고 태무진의 유라시아 정복을 강한 정복력으로 설명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면 그 외에도 구조적이고 이제 배경이 있잖아요. 13세기 몽골 제국의 팽창은 징기스칸의 개인의 약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당시 몽골 공원의 어떤 기후 변화나 유목사의 특유의 군사의 구조, 연맹 체제, 뭐 청호제, 백호제 그런 것들 그리고 금나라 호라즘 제국 등 주변 정주 국가들의 정치적 약화라는 거시적인 생태 정치 조건과 맞물려서 이런 역사적 형식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수문이죠. 수문은 현실을 바꾸는 주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민족, 민권, 민생을 주장하면서 혁명을 주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수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894년 흥중회를 조직하고 1905년에 도쿄에서 그 중국 동맹회를 결성해서 민보를 발간하고 삼민주의를 공식화시켰죠. 그래서 만주족의 정권 타도, 공화적 수입, 토지 권리, 그러니까 민족, 민권, 민생이라는 위대한 사상은 숨은 개인의 어떤 성격을 넘어서 청일전쟁 패배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반시민 전략해 가는 중국 근대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지식인사의 어떤 치열한 응전이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요거는 뭐 그런 내용이 없죠. 그냥 성격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구조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교사 학생 과제 비위와 관련된 예문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것도 이제 중국 고대사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예문을 들면서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김 교사의 교과 협의회에서 기획 방식으로 그 당시 인문의 행위를 설명할 때 니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상황적 그 설명을 가지고 할 때 그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적 설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은 역사적 행위를 지나치게 도식화시켜 설명한다는 거고, 그리고 인간의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러한 성향에 따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나 장소, 정해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외워두세요. 요거는 그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이거 항상 그 성향적 설명 이전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향적 설명은 자칫 잘못하면 그 영웅사관이나 심리학적인 학원주의로 이제 전락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진시황이 궁서기을 당행한 것은 단지 그의 포악한 성격 때문에 가르친다면 당시 법과 사상을 국교화하고 사상적으로 통일을 육하여 구시대 봉건적 잔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학자의 곡구주의 같은 걸 척결하려고 했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든지 시대적 배경을 학생들이 은폐하는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서원적 설명은 좀 학생들이 그 초기에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입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역사 이해에 도달하게 반드시 뭘 설명해야 된다? 구조적 맥락적 설명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이제 논문자를 끌어다가 약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좀 구분해 갖고 요 부분은 어디도 인물학습으로 이제 연결되죠. 요거는 사회적 설명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인물학습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설명도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문학습 부분을 이제 좀 약간 넘어갈게요. 자, 그 문교사는 인물의 일생을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과제를 제시했어요. 이 과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과제에 제시된 사료가와 나는 그 당시 중국 고대사, 그러니까 특히 진나라 제국의 성립을 다룰 때 가장 핵심적인 1차 사료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과 관련된 그러니까 역교동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사와 관련된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가끔씩 역교도 예문에 나왔던 것이 중국사 서양사 문제와 또 연결시켜서 나왔고 여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요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진시황 수행 때 각석 비문이야. 진시황 수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각석을 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인데 요 태산각성이라고 해요. 태산각성. 태산에 가서 각성을 이제 세웠고 그리고 또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 주로 이제 각성의 내용을 보면 되게 이제 자신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단순히 자기 가시뿐만 아니라 이거는 멸망한 육국의 유민들에게 진제국의 정당성과 황제라는 새로운 초월적 군주권의 위험을 각인시킨 고도의 이데올로기 장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낭양당 각서 이거 교과서에 나와요. 낭양대 발음이 안 돼. 낭야다 낭야대 다시 할게요. 낭예대 각석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내용 보면 이게 219년에 되었어요. BC 219년에. 그래서 동양통일과 문제통일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제국 내 물류 이동과 조세 수치, 행정명령의 하다를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제국 통치의 물질적 제도 기반이었죠. 예. 그래서 이 비문의 이를 황제의 공덕을 칭송하는 것은 법가적 질서에 의한 천하평장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여기 보면 디귿에 해당한 내용 한 가지 쓰시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상황적 설명과 또 연결했지만 여기 인물학습과 연결시켜 갖고 이제 이렇게 문제점을 써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유의점, 문제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물학습 평가 시 유의점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의도나 동기나 이 성향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물에 처했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도외시해서 한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들 쭉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론서 보면 인문의 이해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에만 주목하여 그 인물이 처했던 시대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을 도외시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 역사 인물을 접근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거꾸로 인물의 어떤 성향, 동기 이런 것도 무시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성향, 동기나 가치관과 그 다음에 이런 구조적 배경 이런 것들 같이 정복을 해서 균형점을 이뤄낸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인물의 어떤 성향과 관련된 내용들만 했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 배경이나 시대적 조건 이런 거에 답을 맞춰갖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얘기되면 자, 이 당시에 진시황의 통일 정책은 춘추 전국시대 때 500년의 분열을 종속시키고 새로운 제국 질서를 수립을 해야만 했던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응답이었잖아요. 반대 그의 가혹한 통치 구조 때문에 법과 통치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 역시 급격한 중앙집권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 모순이었고요. 자, 따라서 이때 진시황 인물 평가할 땐 그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평면적인 도덕 판단을 넘어서 기원전 3세기 때 중국 대륙의 통합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그의 정책이 지닌 구조적 의미한 게 무엇인가를 입체적으로 조명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의 맥락과 의도와 동기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교과 협의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교과 협의에서 쭉쭉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자, 김 교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 잠깐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니을 자료 제공 측면의 보완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지정해 있는 문 교사가 제기한 사료 가와 나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진시황 입장에서 쓰인 간변 사료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 이제 간변 업체들이 국영기업 그 국영 국가 그 기관의 언론 매체들은 지금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있어요. 국영 업체도 있어요. 국영 TV나 이런데 이런 간면 업체들은 철저하게 지도자를 찬양하는 일색이잖아요. 그때도 마찬 간면 사료가 있기 때문에 어용 사료 때 철저히 찬양 일색이야. 이런 자료만 제공할 때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이 뭐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역사 인물에 대한 상반된 시간, 또 비판적 시간을 반영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된다. 요게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첫 걸음에 나왔어요. 예, 첫 걸음. 물론 이거 문제를 풀 때 첫 걸음을 굳이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그렇지만 일단 근거는 첫 걸음에 나왔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첫 걸음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온 것 같아. 2년 만에 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교생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생 선생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첫 걸음의 저자분 중에 한 명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뻥뻥 그 땡땡 대학이라고 할게요. 땡땡 대학에서 교생이 왔는데 그 땡땡 대학에서는 그 교수하고 교사 그 뭐야 지도 교사하고 교생하고 교수가 삼자 대면을 해야 된다고 중랑이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그 교생 활동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학교에서. 그래서 줌을 통해서 교수님을 뵀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앞에 여자 교수님인데 그 척금의 저자 중에 한 명 중에 한 명이야. 네 명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 그 교생에 관련된 얘기 한 날 마지막으로 그 교생 그 저 교수님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자기도 거기 북소녀 카페 회원이라고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던데 연예인 보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하여튼 그 얘기하다가 내가 마지막 질문에서 좀 민감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첫 근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 물어봤거든. 근데 그 예매하게 얘기하더라고. 확실하지 않아. 아마 뭐 들어가시는 교수님이 낼 수 있으면 내겠죠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내겠다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첫 근음이 나오기 시작해. 근데 요번 연도 첫 근음은 좀 약간 상식적인 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수준에서 냈어. 근데 굳이 첫 근음을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야. 예전에 기출자료나 그다음에 상식선에서 또는 교육과정선에서. 그래서 예전에 21년도인가요? 그때 첫금 막 7점짜리 문제 내고 7점이나 내고 그게 많이 많았잖아요. 그것만 봐야지 풀 수 있는 거. 그런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요거 이제 밑밥을 던진 것 같아. 자, 요거 읽어라, 첫 걸음. 다음에는 이제 첫 걸음만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거다는 어떤 밑밥용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공부하실 때 첫 걸음을 꼭 보세요. 예, 첫 걸음을. 이거 낼 것 같아. 더 어렵게 낼 것 같아. 첫 걸음. 그래서 제가 첫 걸음 관련된 그 뭐냐면 그 요약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첫걸음 강독 강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AI로 해가지고 첫걸음 이제 그 강의도 이제 얘한테 시켰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첫걸음 강의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 분석 강의 그 밑에다가 링크를 다 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요 상반단 제도는 이제 뭘 제시해야 되냐? 약간 이제 이거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중국사 관련돼서 좀 보면 가진론 있죠. 가희가 쓴 가진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있잖아요. 가희가 한나 때 그 가려면서 그 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왜 진나가 망했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뭐냐면 그걸 이제 제시를 했는데 자, 이 가진론이 그 대표적인 이런 자료 제공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진론에서 진나가 망한 이유를 뭐라고 이제 하냐면 뭐 그 상황에 도를 폐기하고 백가의 서적을 불태워서 백성 어리석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호해를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징승 5강이 일어나는데 이 때문에 천하가 호응해서 진나가 멸망했다. 그래서 인의를 베푸지 않고
공룡과 수성의 형세가 달랐음을 깨닫지 못해. 그 심으로 나라를 만든 거와 심으로 나라를 그 심으로 나라를 이제 세우는 거하고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유지하는 거. 수성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 미국의 행위가 또 그런 것 같아. 미국은 군사를 강하잖아. 그래서 군사를 통해서 적을 일시로 뭐냐면 굴복시킬 수 있지만 막상 거기 가서 뭐냐면 국가를 이제 바로 세우는 어 그런 이제 네이션 빌딩을 할 때는 상당히 잘 못하죠. 그 나라의 어떤 그 상황이나 정치 구조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들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정치를 이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공격했다가 점령했다가 뭐 물러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못한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가진론을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진론 예제 기출에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은 어떤 이제 역사적인 어떤 고차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료의 생성 배경과 생산 배경을 비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 각성의 비문들이 제국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한 당대에 쓰인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역사적 관점의 상대성을 인식할 수 있죠. 동일한 통일제국의 수입이라는 사건을 두고 법과적인 효율성과 유가적 도덕성 관점은 또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평가를 이제 종합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진시황의 제도의 포준화를 통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 기틀을 다진 혁신가인 동시에 가혹한 형벌과 사상 통제로 민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제국의 당명을 초래하는 독재자라는 좀 입체적 결론을 이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행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문학습, 교수학습 모형을 이제 결합을 시키고 거기다가 사료 비판 관련된 내용을 또 결합시켰죠. 그래서 최근의 문제들은 한 개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있어요. 뭐 2점짜리 문제는 그겠죠. 근데 4점짜리 넘어가면 이게 다양한 입체적인 것들, 주제를 한 두세 개를 거쳐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때 이게 골치가 아파. 왜냐면 이걸 문제를 구상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진짜. 제가 뭐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돌아와서 이제 이게 조음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여름방학 때 모아서 만들고 시간이 없어. 이 구상할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단순 사건 하나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 교수님이야 이제 자기 전공 분야니까 그러니까 뭐 한 3주, 4주 거쳐가지고 들어가서 고작 한 두 문제, 세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두 문제, 세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긴 하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AI를 한번 좀 저도 한번 해서 구상을 좀 얘한테 좀 시킬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역사 설명 방식 요거 좀 정리를 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런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뭐 교육 기본서 그 역교론의 기본서 문장 단위까지 다 외워두셔야 되고 기출 특히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례의 원전 추적과 다각적인 해석 훈련도 또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 소셜 해갖고 교차사를 해갖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시선에서 문학을 한번 재구성해 본 거야. 그래서 역사학자들 이제 여기 한 거잖아요. 역사 교학자들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모의고사 형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유형을 그게 훨씬 더 그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좋아. 역추적 해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대본에 보시면 세계사하고 한국사 부분은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역교도는 상당히 이제 부족해. 왜 그러냐면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 자료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제가 차단해가지고 그냥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소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해설 자료가 별로 부실해. 역경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잖아요. 서양사나 뭐 중국사, 한국사는 많잖아. 근데 역교도는 그 인터넷 자료가 부정확하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 다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기출 분석할 때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집어넣고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도식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 그 카페에 가보시면 그 26년 기출 분석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상 답안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예상 답안 근거만 올려놨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5월달, 6월달 거쳐갖고 기출문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영어 자료를 같이 이제 첨부해갖고 올릴 거예요. 예, 그 AI 강의도 이렇게 첨부해서 올릴 거고 할 테니까 한번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이 한국사 문제죠. 한국 근현대사 문제요. 예. 자, 여기 있는데 요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가는 이제 뭐냐면 그 우원칙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원칙.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건 좌파 그러니까 민주화는 이제 우원칙 관련된 내용이고 요게 이제 나는 뭐와 관련 좌우합작 치돈칙이 나온 거야. 이게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에서 삼상회의 결정 지지 뭐 이런 것들 속개 촉진 이런 것들 토지 기업 이 실파 배제 이런 게 있고 나는 이제 요게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이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원합작의 어떤 것들, 그다음 토지기업 관련된 내용들, 칠파 처리는 입법기구 심의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그래서 두 개는 이제 담답형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친일파 관련된 내용, 또 하나는 토지기업 관련된 내용,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고 다시 문제 분석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좀 늦습니다. 좀 로딩이 좀 늦어요. 예,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링하는 동안 저기 한번 자료 좀 훑어보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인증 번호, 두 번째 이벤트 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벤트 번호는 56번입니다. 56번이 아니라 58번입니다. 예, 58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 번호, 이벤트 번호는 가 1. 58번입니다.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하는 삼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엘 속개 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남북 통일에 M 수립에 매진하며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 통일을 기할 것. 2. 엘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민주주의적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제재, 기본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3. 엥,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파쇼 반동 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철저히 박멸하며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 석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좌우합작 5원칙. 나.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맴을 퍼대를 수립할 것. 2. 미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알 토지개혁에 있어 중략,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중략,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중략, 민주주의 건국화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좌우합작위원회의 합작 7원칙.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료를 한번 읽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사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관련된 사료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료 분석하기 전에 해방 공간의 이제 주요 사건들 흐름을 이렇게 쭉 한번 타임라인을 따라서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해방 공간이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그 해방을 했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독립된 국가를 만들기 그 전에 그 사이 가도기 시기를 얘기했죠. 일제부터 해방됐지만 독립하기 전까지 내용인데 그래서 대개 1945년부터 해서 1948년 시기를 해방 공간 시기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 때 사건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활동에서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회 설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반대하는 과정에서 자익들은 이제 처음에 반대했다가 찬타고 도하잖아요. 그래서 좌우연합적인 민전이 결성됐죠. 이게 가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이승만이 이제 정옥반응을 하게 되고 이것도 기출문에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 군정에 지원하되 자합작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뭐냐면 요 민전이 이제 5원칙 아까 이제 좌파 입장에서 5원칙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파는 6원칙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모여서 좌우합작을 발표가 나오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사를 관련된 그 합작 시돈칙을 공포하게 돼요.
그리고 있다가 뭐 여운형 암살해가지고 해체가 되죠. 예. 그래서 좌우합작 치돈칙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게 25, 그게 한참 됐을 거예요. 05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05년 기출문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좌우합작 치돈칙에 이제 관련된 그 기반 그 당시 우익하고 그 우익하고 자익들이 주장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자익이 5원칙, 우익이 6원칙인가? 그 내용도 그 뭐냐면 심푸셈에 있어요. 사주 찾아보면 있어. 요즘에 심부셈은 안 읽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제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그게 필독서였는데 어느 순간에 안 읽어. 그래서 교과서만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5년 계정, 22년. 물론 교과서만 읽어도 돼요. 예, 그렇지만 사료를 이제 좀 철저히 분석하고 이런 민준 5원칙 같은 사료는 교과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푸셈을 좀 보시면 돼.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푸셈 보세요. 예, 이렇게.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된 사료들을 한번 이제 또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먼저 볼 게 이제 가와 관련된 사료죠. 자, 가는 이제 민전 5원칙이죠. 여기 민전 5원칙 관련된 사료인데, 자, 여기 이제 사료 내용들은 있는데 일단 전 사료는 이제 그 뿌셈에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원래 그 사료를 공표했던 민전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 예, 이게 민전. 이게 정확하게 민주주의 민족전선이에요. 예. 이걸 줄여서 그냥 민전이라고 약칭해서 플레임이 이거고 예. 그냥 민주주의 민족전선 외워두세요. 예전에 다음에 이제 또 나올 수가 있어. 이거 단체 이름이 뭐냐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1946년 2월 15일 날 결집한 자익단체예요. 그래서 자익단체와 그러니까 사회단체 총직결체라고 이제 보는데 기존의 단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 연합회의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46년 1월 달에 우익이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니까 이에 대응해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 같은 자유계열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민전을 구성했어요. 그때 이제 박헌영 이제 조선공산당이고 그다음에 여운형 같은 조선인민당, 허연 등이 5인의 공동 의장을 맡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점은 이제 거기 민전의 좌우 5원칙을 좌우 그 원칙은 자익이 합작을 전제한 최대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원칙이라는 건 중도 좌파하고 그 다음에 박헌영 같은 사람은 극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중도 좌파인 그 영훈영이 같이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는 이 원칙은 단순 합작 요구를 넘어서 자익의 핵심 정치 노선들, 그러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 인민위원회 정권이냐, 입법기구 창설 반대. 그래서 그 당시 미 군정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게 총망라돼 있어요. 이는 자익진영, 특히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해방 직후에 북한에 이미 실시한 혁명적 조치들을 남한에게 적용하는 의도가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기억이 뭐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기억. 예.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기억은 뭐냐 미소 운동이에요. 미소 운동회. 자, 이 미소 운동회는 모스크바 3당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 임시정부의 수입을 협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회를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미소 공동회 개최했는데 결국에는 어디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거 해가지고 논쟁가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속개해야 된다. 그래서 민정 5원칙은 제1조는 미소 공동회의 속개를 요구한 거야. 그걸 통해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자익이 주도권을 행사할 권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 북조선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인 행동 통일을 기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북조선의 자익세력과 직접 연대를 추진했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누구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 이건 박헌영. 네. 박헌영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극작. 근데 이에 반해서 여운형은 약간 좀 미세하게 달라. 예. 그래서 박헌영하고 여운형은 같은 사회주의로 묶여있지만 솔직히 얘네들이 좀 약간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게 뭐냐면 대립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여운형이 예전에 만들었던 조직들 있죠. 이 조직들을 박헌이 뺏어가. 플락시 심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조선인민공화국도 박헌영이 이제 나중에 뺏은 거잖아요. 예. 그 하여튼 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들 사이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을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민주주의 임시정부죠. 예.
이것도 모스크바 삼상회의하고 관련돼 있어. 요게. 자, 그래서 니은의 정답이 여기 민주주의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것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수립하기로 합의된 가족 통일정부, 임시정부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가와 나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 같은 명칭을 써도 그 내용이 달라요. 특히 이제 민전 5원 측에서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라는 거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파쇼 행동을 철저히 배제한다. 이때 철저히 배제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야. 그 불련해서 그냥 총살시키겠다. 그 내용인데 북한식 이제 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주도하는 진보적 자의적 성격의 정부를 의미하고요. 반면에 좌우합작 친원 측은 자익과 우익이 합작해서 공동을 구성하는 중도적 성격의 연립정부를 지향해요. 따라서 같은 민주주의 임시정부에서 단어 써도 그 지향한 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친일표 처리하는 문제도 다르다. 이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26년도 기출문제, 그 모의고사 문제, 요거 그대로 냈어. 요거 빈칸 뜯어가지고, 여기 이거, 민주주의 임시정부 물어본 거 그냥 그대로 냈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 시즌2 모의고사를 열심히 푸신 분들은 요거 하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사료 뒤에 보면, 여기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 있죠. 토지개혁. 예, 여기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토지개혁이 이제 있죠. 예. 자, 이 토지개혁이 있는데 이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귿에 이제 관련된 토지개혁인데 여기 토지개혁, 여기 미연의 토지개혁. 자, 그래서 이 민전의 이제 오원칙에서 이제 토지개혁은 어떤 의미냐 이걸 물어보는데, 자, 민전 오원칙 제2조에서 명시한 토지개혁 방식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그러니까 북한식 토지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상분배. 그래서 이때 이제 1940년 3월 5일에 이 북한에서 이미 실시한 토지개혁 방식을 동의하죠.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뭐냐면 세워지기 이미 그 전부터 그 뭐냐면 그 토지개혁을 했었죠. 그러니까 북한은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통해서 일본인 소유지, 친일파, 그 다음에 소유지, 오종보 초과 지주 소유지, 그러니까 중소지주까지 포함해서 계속 소작을 두는 그 토지 정보를 보상 없이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분배를 했어. 예. 그래서 상당히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무상분배. 근데 물론 이제 이때 이렇게 줬던 것도 뭐냐 하면, 이때 주의할 것은 이때 토지를 분배했다고 해도 이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야. 북한의 소유권이라고 주지만 실제로는 보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소유권은 매매, 양도, 상속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저당이. 근데 여기는 그게 전혀 안 돼. 매매, 상속, 양도 다 소유권은 누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죠? 국가가 갖고 있어. 지금도 중국에도 북한도 다 공산주의 국가는 그 토지 소유의 시민적인 어떤 사유를 금지시켜요. 생산도구의 어떤 시민적 그 소유를. 근데 토지도 생산도구이기 때문에 시민적 소유가 안 돼. 근데 그러면 중국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냐? 개인이. 그거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용인권을 갖고 있는 거야. 용인권. 그래서 토지 용인권을 팔고 정부가 그걸 사들이고 70년 동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70년 지나면 이걸 또 반납을 해야 되지만 세금 좀 내고 그것보다 또 연장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권이라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념상은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여튼 매매, 양도, 상속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렇게 북한식 그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지주계급의 토지 소유권 완전히 부정하는 급진적인 개혁으로서 토지의 어떤 상품적 성격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토지간에 입각한 거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국가가 지주에게 아무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빼앗고 그 토지를 농민에게 부상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지주는 하루아침에 경제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예, 이게 민전 5원칙이 북한의 토지개혁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럼 이때 몰락한 지주들이 어디 갔냐? 대부분 남한으로 갔죠. 예.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 토지를 뺏어간 북한 정권에 대한 자빨 자익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반공투사가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서북청년단 같은 것들 만들고 그렇게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있고 니은의 그 뭐냐면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당시 뭐야 아 이렇게 문제를 좀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좋네. 여기에서 미은의 토지 개혁은 뭐냐?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는데, 자, 왜 어떤 차이가 있냐? 요걸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선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수인데 대개 보면 유조건 몰수야. 이 체감 매수인 거. 몰수는 진짜 친일파들만 몰수한 거고 일반 토지들은 유조건 몰수, 체감 매수인데 체감 매수는 뭐냐? 이건 뭐냐면 정 토지를 몰수할 때 대토지 소유자도 있고 중소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소농 있잖아. 대지주, 그냥 중소지주 있는데 대지주의 토지를 소유할 때는 시가보다 좀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강제로 매수하고 이에 반해서 중소지주나 좀 약간 그런 토지도 있죠. 이들 경우에는 시가보다 비슷하거나 하여튼 그 수준에서 뭐냐면 그 몰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등으로 뭐냐면 이렇게 매수하는 이게 체감 매상이야. 예, 체감 매상. 그리고 그걸 뭘 하자는 거야? 분배를 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요거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돈을 지주한테 일단 주잖아. 그러면 그런데 이걸 농민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무상 분배죠. 유상 분배가 아니라 그러면 요 갭을 누가 메꾸냐?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좀 이제 살기 좋으니까 국가가 이제 뭐 보조금을 준듯이 예산 투입해갖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철저한 못 사는 농민 그 농업 국가였어요. 그 자원이 만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극우나 극자나 다 비판했어. 에? 이거 돈은 어떻게 할 거냐? 한민당 계열도 내심은 이제 반대하지만 현실적이 못하다.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마찬 박헌영도 또 다른 입장에서 이제 하지만 결론적으로 돈은 어떻게 마련할래? 그거야. 좀 현실성이 없다는 거야. 현실성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친일파 관련된 내용이죠. 네, 친일파. 예. 이 친일파 관련된 내용은 아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서 내용들 있죠. 교과서 내용을 좀 약간 오버한 것 같아. 좀 초과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뭐냐면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친일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친일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가에서 작성한 집단이 밀주진 니을 위해서 제시한 방안을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거기는 가를 작성한 집단. 그러니까 이제 자빨, 자익들이죠. 민정이니까. 그 민주주의 니은을 위해서 제시한 방안은 선거제도 한 가지 서술할 것이다. 그 내용인데, 자, 요걸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그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파쇼들은 다 선거권, 피선권 박탈하자는 거예요. 예, 상당히 있죠. 근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 누가 친일파인지, 민족 반역자인지, 특히 친파쇼 반동거도 다 이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친을 했어도 저기 조선공산당이나 같은 북한의 이제 그 김일성이 좀 필요한 인물은 친이 아니 그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민족주의라고 이제 운동을 해도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친파쇼 반동거두도 해서 뭐냐면 해서 선거권과 피선권을 박탈할 수 있는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 되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들을 정치에 배제하는 이론뿐만 아니라 구체의 수단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출마권을 박탈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중경의 임시정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941년에 건국강령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친일파 수청 논의는 친일파의 정치적 진출 배제하고 신국가의 민족적 순수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임시정부에서 처음 제시했고, 그러다가 1945년 11월 달에 조선인민당 강령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중국 그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조선인민의 창당 강령 논의를 통해서 했고 결국엔 1947년에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에서 부일 협력자, 민족 반역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조례안이 구체화돼요. 그래서 조례안이 1947년 7월 2일 날 본인이 통과했으나 그 당시 그 군정 장관이었던 하지가 인준을 보류해서 실시하지 못했다가요. 요 계획은 여기 있죠. 자, 요게 있는데, 자, 그래서 미군주의 친일파 처리 얼마나 소극적인 단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친일파 배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여기에서 더 설명하면, 여기에서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친일파는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어.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친일파가 누군가는 또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 필요 있고 또 그냥 지적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를 제대로 했는지 생계형 친일파인지 권력권 친일파인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친일파로 오명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합작기구에서 입법기구를 제안해서 입법기구 하여금 심의결정에 실시하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좀 약간 필터링 거쳐. 근데 이거는 그냥 지적하면 공업 인민재판에서 처벌을 하는 거야. 이게 달라요. 이게. 이게 좀 신중한 접근이고 여기는 그런다. 그리고 박헌영하고 또 같은 자익계에서 박헌영하고 여운형과는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박헌영의 입장은 여기 많이 들었어.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식 처결이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여운형은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예. 지금 친일파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친일파로 처리한 사람들은 지적된 사람들은 정치에 좀 배제시키고 좀 지켜보자. 그리고 먼저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독립국가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입법화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거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이런 박헌영식 어떤 이제 인민재판식의 어떤 친일파 처리에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어. 박헌영하고 근데 그 당시에 민전을 이제 주도했던 계층들이 조선 공산당 계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운형의 합리적 의견은 좀 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또 여기 좌우합작 치돈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예전에 05년도에 나왔고 이렇게 있는데 요걸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능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요거는요. 자, 여기 보면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7월 25일 날 공식 발족했죠. 그 구성을 보면 요때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 그리고 극자 구구는 제시 박현영, 이승만, 뭐 김구는 이 비판적 지지를 했지만 저까지 나왔고 그래서 우측에서는 김규식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그 안재홍, 김봉 그 원세훈 같은 사람 있고 그다음 좌측에는 중도좌파는 그 유명한 여운형 그다음에 허연, 성주식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위원장이 여운형이 이제 있었는데 이 여운형이 국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나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밖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로 인지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끝내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상당히 인지도 높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18년 신한청년단을 조직했죠. 그리고 1944년에 비밀 결사 조직이었던 조선건국동맹을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그 강복 직후에 이제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조직해서 치안과 행정을 담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안 나있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사람은 그 행동파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사회주의자지만 중도 좌파야. 민족주의 소를 잡자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박헌영과 좀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공산당과 거역되면서 자익 기반의 합작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947년 7월 19일 날 안타깝게 이게 뭐야 그 암살당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영웅이 암살당하고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런 인물인데 자 이 사람이 그 좌우합작 운동할 때 미군정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좌우합작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또 주도했던 거고 이런 것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부위원장 김규식인데 그 이 사람은 또 파리 강화에서 독립천원서를 제출했던 외교관 출신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까지 했고 중도 우파를 대변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협상에 참여했다가 납북돼서 50년에 이제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좌우합작 친원제 토지확보와 관련된 디귿 차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 친원측에서 몰수, 유족금 몰수, 체감 매각 이렇게 있는데 이에 반해 민정 5원칙 무상 몰수만 내었다. 그리고 분배 방식은 동일하게 다 무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토지들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몰수는 뭐냐면 아까는 친일파들, 일본인 소유자들 이건 원천적으로 이제 다 몰수한 거야. 그래서 원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토지를 아무런 보상 없이 국가가 취득하는 방식이야.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그 내용이죠. 이거는 그다음 유조건 몰수는 아까 이제 설명을 좀 안 했는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조건을 무속 몰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재지주나 일정 목적 초과하거나 가과 친일 인력을 할 때 그냥 유조건 몰수 이게 그냥 유조건 몰수고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 전부 몰수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몰수 범위를 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체감 매상은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도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대지주 토지를 국가가 매수할 때 소유 규모가 클수록 낮은 가격, 이렇게 중소지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주에게 최소한 보상을 해주되 대지주의 경제력을 점진적으로 해쳐야 된다는 점진적인 개혁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시험에서 볼 때 미은하고 디귿의 차이는 분배 방식이 아니라 확보 방식. 어떻게 이제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양쪽은 다 무상했다. 그리고 토지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민주는 무상 몰수. 그 다음 친원칙은 몰수, 유족권 몰수, 체감 맛을 같이 병용했고요. 그 다음 몰수, 유족권 몰수, 체감 예선 등의 토지를 하는, 이렇게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에다가 대본 자료에다 민정 5원칙하고 자화책 7원칙 종합 비교 분석을 달아놨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요 얘가 해줬네. 친절하게 해줬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대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일단 각각의 그 문제 속에 있는 주제들에 관련된 보고서를 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 보고 보고서 시킨 다음에 하고 나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갖고 대본을 만들고 이미 이제 정보가 있다 보니까 자료가 데이터가 있다니까 확실히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제가 만든 그 보고서를 제가 거기다 다 첨부를 해놓을 거예요. 예,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 분석 게시판에 가보면 각 문항당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건데 거기다 이제 보고서도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좀 봐주시는 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봤고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자화합작은 이제 실패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제가 그 여기 보니까 강의 대본에 보니까 답안 작성 전략 및 감정 포인트 좀 분석을 해놓더라고요. 야, 아예 되게 생생하네. 이게 그 워크 뭐야 스카이 워크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그 토큰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3만 원에서 7만 5천 원짜리 유료 결제하면 많이 돌릴 수 있어. 그 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토큰 수가 너무 작아서 이게 이제 만드는데 자료가 한정돼 있고 그냥 몇 개 만들면 토큰이 없다고 돈 달라고 징징대고 있는데 얘는 진짜 넉넉하게죠. 요게 스카이워크가 중국계 회사예요. 중국계 AI. 원래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고 뒤에 이제 중국계 그 회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공산당 그 자본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나한테 물어봤더니 그 절대 쓰지 말라고.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개인정보 너뭐 유출해봤자 중국 공산당이 뭐 알 필요 있겠냐, 내 개인정보를. 그리고 뭐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뭐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단한 정보도 아니고 역사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의미가 있겠냐 했더니 그게 아니래. 어, 그 역사 교사의 행동 패턴을 장악해서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세뇌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건 재미나의 말 믿어야 되나? 근데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개인정보 좀 포기하고 그다음에 그냥 하실 분들은 그거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카이워크. 예. 스카이워크가 이제 크로드하고 또 연동돼서 크로드에 있던 그 기능을 그대로 스카이워크에다 값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좋다.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스카이워크가 또 유명해지면 또 크로드나 제미나이처럼 이제 토큰수 제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잠깐 제가 지금 스카이워크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했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강의를 좀 그만 끝내려고 했더니 15분밖에 못 풀었네. 네, 오늘 딱 두 타임하고. 그래서 다음 내일을 8번 강의부터 계속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화요일 수요일 그냥 지금 수요일이잖아. 수목금 그냥 연속으로 할게요. 예. 토요일로 나는 하고 그 원래 이제 기출문제 보강을 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기출문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제 카톡방 서포트 대화방에 올려놓고요. 자, 올려놓겠습니다. 정리해서 내일은 8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 끝까지 강의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